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이제 확고해졌다. 생각이 이렇게 확고해졌으니까 내 심정을 알고 좀 도와줬으면. 난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했어.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는 심정을. 러시아가 첫 포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전쟁이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심상치 않은 여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 초기였죠. 2022년에 문제 돈바스 지역을 내줄 수 없다라고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려 40% 정도가 내줄 수 있다. 이라는 좀 전쟁에 대한 피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사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양측이 포로 교환은 꾸준히 또 합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도 각각 이제 157명씩 314명이 포로 교환을 한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Я так радий почути ваші голоси. Не хвилюйтеся, я тепер в Україні. 그런데요, 이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이 될수록 오히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군에게 잡힌 북한군입니다. 작년 초에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었죠. 얼마 전에 이제 부상에서 많이 회복한 모습이 또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포로 교환 협상이 있을 때마다 불안이 떤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난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했어.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는 심정을. 잘못되면 이렇게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이제 확고해졌다. 생각이 이렇게 확고해졌으니까 내 심정을 알고 좀 도와줬으면. 그런 가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는 건 3대 밀족당이야. 북에서 포로는 건절자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에서 포로로 잡힌다라는 것은 배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네요. 거기에 더 결정적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 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라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면 바로 네. 직결처분 당할 운명일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27살, 22살 청년들입니다. 이름은 이 백평강과 리강은 둘 다 이제 가명이죠.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될 때 기억하시죠? 처참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 명은 팔에 관통한 총알이 턱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다른 한 명도 다리에 심각한 부상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었던 거죠. 자살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이들이 정찰총국 소속의 저격수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안타까운 건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니들 이 러시아 전쟁 오는 거 알고 있었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 당국으로부터 유학 보내주겠다. 해외에 가서 선진 기술을 교육시켜주겠다라는 말만 듣고 속아서 이 피 끓는 청춘이 사지로 내보내진 거죠. 춤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60년대, 70년대 파병을 갔었잖아요, 베트남에. 그때는 왜 가는지, 거기에 가서 뭘 할지를 다 알고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돈 벌겠다고 간 사람도 있고, 맞아요. 심지어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때 나는
가기 싫다 하는 사람은 부대에서 빼주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저 친구들은 가기 전 석 달 전부터 집에 편지도 못 쓰겠다. 일체 연락을 두절하고 그리고 너네 가면 군사 유학을 가는 거다. 해외 훈련을 하는 거다. 아주 신나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전쟁터고 막 세상에 보도 못한 무인기가 날아와서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만약 돌아간다고 하면 네. 뭐 북한 지도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조국과 수령을 배반한 결과로 얘네들은 잡혀왔고 처형을 당할 거고 삼적은 이렇게 멸종을 당한다. 근데 만약 저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공부도 하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 북한 군인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또 저렇게 갈 수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 친구들 앞에는 정말 천당과 지옥이 같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리강은은 80% 정도 한국에 갈 마음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백평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가지고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또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한국으로 가고 싶다, 가겠다라고 그 귀순 의사를 갖다 명확히 밝혔습니다. 좀 대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이제 확고해졌다. 생각이 이렇게 확고해졌으니까 내 심정을 알고 좀 도와줬으면. 난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했어.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는 심정을. 이 인터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 사람들의 의사가 분명히 밝혀졌고 네. 또 한때 묻혔던 이 사람들의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러네.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비로소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사일, 자주포, 북한군 병사 급여, 그리고 전사자 위로금 등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로 추산되냐? 무려 우리 돈으로 한화 25조 원이요. 25조 원. 자,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25조 원은요. 포트라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3년 전체 대외 무역량보다 6.5배가 많고 2023 총 수출액보다는 54.6배가 더 많거든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큰 관심을 가졌던 세계의 대합병이라고 했던 B항공사의 우리 국적이요. A항공사 인수, 총 인수 금액이 1.5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아시아나 항공을 16번 사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KTX 경부 고속철 있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체 공사비가 다 포함해가지고 20조였거든요. 5조가 남아요. 와, 이거 그러면 북한 경제로 보자면 산소호흡기 대준 거나 마찬가지네. 그건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죽었던 사람을 거의 지금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소생시킨 거죠. 조선인민군의 명성이 7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을 받았으며 전쟁의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족할 김정은 정권이 아니죠. 지금 뭐 이 군사력은 물론이지만 경제 분야까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를 위해서요. 김정은이 최근 공들여 만든 스스로 칭하기를 이제 황홀한 명소다. 이 원산으로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대를 해서 회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 장소가 아주 독특합니다. 과연 이 정상급 외교를 이런 장소에서 했던 적이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뭐 원산이 이쁘죠. 날씨도 좋고 쇼핑도 가능하고. 네, 정말 좋은 관광지죠.
요트. 아. 그렇게 국제 뉴스를 많이 봤어도 요트 위에서 만나는 장면은 원산지구의 첫 손님으로 맞이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Первым, кто посол. 호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양국 지도부의 그 우중을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Президент передает вам самые горячие приветы,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с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и очень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с вами в самые ближайшие дни. 오. 야, 죽이네. 아 배경은 진짜 굳이 원산까지 내려가서. 아니 평양이 아니고 이 원산에서 이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새로운데 새롭죠. 요트에서까지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는 건 좀 처음 봤거든요. 대부분 요트 위에서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은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마피아들이 주로 만나요. 맞아. 마피아들이 수연 들어가서 다 쓰고. 그러네. 마피아들이 무기 거래할 때 요트에서 만나요. 네. 근데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랑 무기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요트에서 외국 정상 만는 거는 처음일 수 있는데 사실 이례적인 장면이긴 해도 처음은 아니에요. 한참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1994년 지미 카터 당시 전 대통령이었죠. 방북했을 당시 김일성과 함께 대동강 요트에서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이 있죠. 저때 요트에서 만났다는 점, 지미 카터가 북핵 위기를 해결했다는 점, 이 3대 특이점이 있었죠. 그 뒤로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손자, 김일성의 손자가 후아 페리 대 요트가 흰색 물살을 가르면서 전날 30년 전의 전날의 장면을 마치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가져간 거죠. 저희는 경호에도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만나서 뭔 얘기를 나눴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 우리 중간고사 볼 때 이거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요.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이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요트 회담을 통해서 PPL처럼 북한이 선전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보인다는 거죠. 뭐냐면 이 통유리예요. 저 페리 요트가 통유리 뒤로 쫙 펼쳐져 있는 북한 김정은이 상당히 공을 들인 원산 갈마 지구 리조트. 네. 이 모습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싶은 거죠. 원산에서 회담 장소를 잡은 이유도 러시아가 보내줘야 여기가 잘 되지 러시아가 안 보내주면 쫄딱 망한다 라는 것을 북한이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돈이 25조라고 했잖아요. 그게 북한 2년치 예산이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 맞죠? 근데 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 그리 큰 돈이 아니다. 더 내놔. 더 내놔. 당연히 원산을 홍보하기 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마도 북한 당국이 러시아 외무성에 아마 협조를 요청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김정은의 원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고용이를 가리켜서 원산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가 김종일의 셋째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초가 아니기 때문에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원산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고향이 원산이기 때문에 원산에 대한 애정이 아마 남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년을 품을 들여가지고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또 해야죠. 그렇죠. 심지어 북한 군에는 그런 썰이 있어요. 김정은이 혼자 밤중에도 원산에 왔다 갔다 한다. 그렇지, 그렇지. 김정은이 원산이 고향이다. 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여기 그 관광지구가 앞에 심리 백사장 그리고 그 뒤에 항공부 북한군 비행기 연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원래 거기 중국산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옮기고 러시아산 비행기를 다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비행장 싹 다 개방하고. 네, 그래서 김정은이 그걸 자주 보러 온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 그러면 이 김정은이 열심히 그 원산을 홍보하는 만큼 러시아가 이게 도와준다고 한 건가요? 아까 그 방문하고 나서 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데 마치 홍보 문구 같이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환상적인 휴양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우리가 좀 뭐 눈시리라도 봐줄 만한데 뭐라고 덧붙였냐면 북한이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딛고 만들어낸 승리다. 러시아로서는 뭐 받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줄 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켜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됐고 실제 이제 전투 병력이 배치가 돼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파병을 했다. 자, 이게 뭐 처음에 합성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전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또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 가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첫 번째 전투를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오늘 저희가 방어 시설들만 그 시간을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 연착을 이해할 것을 저희가 크루스크에 도서에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우기도 주지 않습니다.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과 경험을 비롯해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에 시체를 대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북한 무기가 가는 거는 알겠는데 뭐 설마 군대까지 가겠냐. 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기 첩보에 하면은 최대 88,000명까지도 파병을 생각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대규모가 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가면은 뭐 한 몇 개 여단 정도 가고 말겠지 했는데 확실히 러시아가 원하는 규모가 남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이게 발을 안 담그면 몰라도 발을 담그는 순간 예. 멈출 수는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팔문 그렇죠. 지금 뭐냐면 사실은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 전쟁에 관련된 어느 나라보다도 되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전쟁 초기에 그래서 보면은 포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2023년 한 해에 한 300만 발 정도를 보낸 것 같다. 300만 발이요? 300만 발. 300만 발 보낸 것 같다. 이제 이런 추정들이 있고요. 러시아 1년 탄약 생산량이 250만 발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왜냐면 근데 이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전쟁이 하루에 적게 쓸 때는 한 10,000발에서 20,000발, 많이 쓸 때는 6만 발도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탄 양이 필요한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네요. 그거를 북한이 채워져 왔었고, 북한이 이제 단순히 무기 공여를 넘어서 참전까지 간다. 하여튼 이만큼 러시아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이. 뭐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파병이 아니라 거의 뭐 대리 전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북한군 지금 파악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가 있다 이런 정도는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북한군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전장터의 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닿아 있는 러시아의 서부 쪽 쿠르스크라는 지역에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도 미국의 정보당국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명하지도 않고 큰 도시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를 꼭 가야만 했나요? 맞습니다. 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곳은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른바 러시아의 뒤통수를 친 거죠. 러시아 본토로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들어가면서 러시아 본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쿠르스크예요. 자, 2022년 2월에 돈바스 지역에서 독립을 원하는 러시아계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장악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굳건히 저 지역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진격을 하면서 쿠르스크를 점령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종전 협상 때 돈바스 지역을 되찾기 위한 명분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일정 정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군 쿠르스크 투입 이후에 실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다면 사실은 우크라이나한테는 영토 교환의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몇몇 지역은 이제 하도 들어서 그런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유럽에서 모스크바로 침공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전투가 많이 있었고요. 푸틴은 여태까지 나는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러시아의 수호자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계속 이 자기의 권력을 늘려왔어요. 러시아 영토를 늘리고 러시아의 이익을 확보해온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쨌거나 뭐 키우는 못 무너뜨렸지만 그래도 돈네츠크, 루간스크, 그다음에 자포리자, 헤르손 해가지고 쫙 장악하고 심지어 크림반도랑 연결을 해가지고 딱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는 좀 전쟁 끝내도 되겠네 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휴전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뭐 트럼프가 다시 뭐 당선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이라든가 나토가 절대 허용하지 않던 짓을 한 거죠. 뭐냐면 쿠르스크로 진격해 들어간 겁니다. 왜 여태까지 러시아 본토로 들어간 러시아 본토로 들어간 거죠. 여태까지 왜 안 들어갔냐? 계속 러시아가 협박을 했어요. 핵 협박. 너희 뭐 모스크바로 공격을 하거나 우리 영토로 들어오거나 하면은 핵 공격 가할 거다. 약간 이제 그런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은 굉장히 절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야 핵을 맞건 뭐하건 일단 우리가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갔는데 자 8월 초에 들어간 이게 러시아가 정말 허를 찔린 거예요. 병력이나 이거를 대부분 이 돈바스 지역 쪽으로 다 돌려놓고 싸우고 있고 여긴 어떻게 보면 국경경비대 수준의 병력으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그것도 한 2개 여단 정도가 들어가서 기동전을 펼치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쫙쫙쫙쫙 밀려서 2주 만에 상당히 이제 많은 지역을 점령에 들어가긴 했는데 또 러시아가 급하게 또 이렇게 또 병력을 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틀어막긴 틀어막았어요. 네네. 자, 만약에 이거를 못 되찾아온다, 그럼 푸틴은 일단 종전을 할 수가 없어요. 종전을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쿠르스크를 찾아오는 거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필요로 한 거고 게다가 지금 러시아 군이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병력 사정이. 보면은 러시아군 우리가 전쟁 이전에 현역병 전체 수가 90만 명이었어요.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네, 90만 명. 넓은데? 아니, 예. 어마어마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 끝나고 뭐하고 하면서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자, 전쟁해가지고 막 희생자 많이 생기고 병력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130만을 추가해서 120만으로 늘렸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병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30만 더 늘려서 150만 명을 만든다고 해요. 자, 근데 그럼 지금 한 120만 정도의 현역 병력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투입된 인원이 얼마냐? 70만 명. 예, 70만 명 정도 여기 다 그냥 다 투입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이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 쿠르스크를 차단하고 싶어도 그렇죠. 병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올 병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쿠르스크에다가 뭐 한 2개 여단, 그러니까 뭐 한 6천 명, 뭐 6천에서 7천 명 정도 이 정도만 더해줘도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존에 여단 2-3개가 작전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그만큼 병력만 더 들어오기만 해도 전세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그 지역에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 중인데 여기다가 몇만만 더 얹어주면 사실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러시아가 확실하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제 감청들을 들어보면 보급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통역이 부족하다.
통역을 보내달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심지어 한글까지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런 푸념들을 하는 저 녹음이 공개됐거든요. 자사 남을게 수시 사라들 남을게 수시 박덕수리 나 됐다서 수시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독 수리 감독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이 한국말을 러시아 음으로 따서 우리 옛날에 왜 팝송 외울 때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Мисс Бо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о, 3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пытаться. 제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 외운다고 외워지면 안 외워져요. 저기 되나요? Батальону К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이 북한군의 이제 심리를 흔들 만한 한국어로 된 전단을 필요로 하던 때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엉성한 한국말로 이런 걸 뿌리고 있었어요.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장 대표님을 중심으로 이런 심리 전단을 만들어서 사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심리 전이 펼쳐졌죠. 자, 어쨌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약 2만 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포로가 현재까지는 단 2명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네, 그 2명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 리간 씨랑 백평강 씨인데 이 두 분은 우크라이나 군함께 어떻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11,000명이 1차로 파병이 된 게 2024년 10월 중순이었잖아요. 우리 당국이 이제 파악한 게. 완전히 이제 서부 전선인 쿠르스크 전선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간 쿠르스크 지역이 그 2024년 8월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한테 기습을 당해가지고 빼앗긴 러시아 영토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 격전지에 북한군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려 2,000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6,000명이 전사상을 입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강은 씨 그리고 백평강 씨가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정은 장군! 와, 잡힌 거예요? 수류탄을 터뜨려요. 우크라이나 작전군이 이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Ну, я не знаю, ми дивились на нього, дійсно молодий хлопчина. От я б не сказав, що він там якийсь супер вбивця, ще щось. Звичайна людина, тому
이 포로가 된 2명의 병사는 자폭용 수류탄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워낙 탈진하고 또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항할 힘이 없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뭐 그냥 있었다며요? 4, 5일 동안 그 숲속에 이제 방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고요. 맥시는. 예. 결국은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 한국의 그 정보기관 요원이 그때 이제 통역요원으로 가 있었거든요.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실상을 알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행 희망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소식을 우리 장 대표님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들이 야 이거 포로로 잡혔는데 굉장히 난감해졌다. 그래서 애가 다 했죠. 북한 당국의 논리대로면 이들은 배신자지.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라고 장 대표님은 마음이 애가 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간에서 하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부부터 각종 국제단체, NGO의 문을 두드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의 감정이에요. 미안하지만 저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과 국민들에게는 우리에게 촛불을 겨눴던 적국이다. 러시아 병사와 다를 바 없는 사실은 우리들의 적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식적인 우크라이나의 입장도 아직 정서적으로 간극이 있다. 뭔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라는 완곡한 거절 통보를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받으신 거죠.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은 CIO, 뭐 UN 보고서 다 자기네가 설득력 있다, 인정을 한다. 하지만 저렇게 해외 작전 임무로 파병이 됐던 북한군이 송환될 경우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그 해당한 정보가 없다 이거예요. 상상이 안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게 이런 너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친구네가 돌아가서 박해의 위험을 받는다 하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전쟁 포로로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상해서 뭐 진짜 유럽에 가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제 벨기에, 유럽 위에 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 보게 된 거죠. 이 포로 규정에 제일 놀란 것 같아요. 유럽 외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포로 됐다가 그래도 살아서 나오면 그래도 21세기인데 아니 이게 뭐 보상을 해줘야 돼. 사무라이도 아니고 무슨 뭐 이게 죽으라는 그런 규정이 다 있냐. 이게 유럽 위의 의원님들도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너무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네.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내보셨어요? 수백 통을 보냈죠. 이제 우리가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이쪽에 탈북민들 총동으로 해서 그 각자 계정으로 해서도 날리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는 한 30개 되는 메일에다가 그거 보내는 게 일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내고 여기 사실 큰 국제 인권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도 그래서 계속 보낸 거죠. 네. 이게 지금 인권단체가 이렇게 뛰고 있지만 뭔가 방법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속절없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갑자기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에서 장 대표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국방부. 무슨 일인가 봤더니 포로 수용소 측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북한군 포로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조언을 구하려고 장 대표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 무슨 일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지? 사실 좀 상당히 좀 이게 머리 아픈 일이 생겼는데 이게 얘네들이 계속 자살 공격을 하는데 자살 공격. 뭐죠? 딱 번역을 하면 딱 자살 공격입니다. 자살 시도가 아니고. 속옷을 찢고 그다음에는 밧줄을 묶고 이렇게 자꾸 침대에다 메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한다. 그걸 자살 공격이라고 하는 자살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수용소 관리성원들이 들어가서 말리잖아요. 네. 야, 너 애 가지고 밧줄 묶어놓은 거는 또 뺏어오고. 근데 또 춥다 그러면 또 속내주면 또 찢고. 이래 하니까 이제 얘네들도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왜 저러냐 해서 나는 그 순간에 딱 아는 거야. 야, 이 친구들이 찾고 있구나, 사람을. 누군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포대교에 섰던 사람도 누구가 발견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안 죽습니다. 일단 자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얘네는 지금 뭐가 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거 하나도 모르는 게요. 야, 자네들 조금만 기다리면 고향 가겠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러시아 애들은 좀 너무너무 잘 지내고 배고프다 안 먹지다 계속 뭘 달라는데 쟤네들은 계속 진짜 머리 바퀴질하고 저렇게 밧줄 묶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거기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까봐 그린다고 그랬어. 그때 말이지. 이걸 진짜 모르는구나. 모르더라고. 너무 모른다. 수용소 있는 그 관리성원들도 모르고 여짝에 그 국방부에 있는 친구들도 모르더라고. 아니, 전 세계 어느 군인이 하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야 너 집에 가 그러면 다 만세 부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생각만 하죠. 이거는 가면 죽으니까. 이제 자살을 거꾸로 돌리면은 살자가 되잖아요. 내가 자살할 거다, 내가 스스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다라는 걸 상대편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나는 살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어린 병사들이 저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생판 정말 처음 와보는 땅에 와가지고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어떤 운명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약간 방어 기제로 그러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그걸 온몸으로 호소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거 측면도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자기 동료들이 뭐 아까 김정은 장군 만세하면서 수류탄 까면서 자폭한 걸 봤잖아요. 김정은 장군!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난 여기서 왜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나도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고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도 살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복합 기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굶겨서 어떤 포로들이 단체로 항해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한편에서 생각하면 전선에서 전투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도대체 하는 겁니까? 조선인민군 내무 규정 군인의 일반 임무라고 있어요.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군에 입대를 해서 신병 훈련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전역을 할 때까지 군사 규정을 암송을 하고 그에 맞게끔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은 적에게 절대로 포로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7번째 딱 규정이 이렇게 딱 메모가 돼 있거든요. 또 어떤 걸 또 배워주냐면 내가 적에게 포로됐을 때 총알이나 이거 자기를 자총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해가지고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컨텐츠들도 보여주고 매뉴얼이 그리고 그걸 훈련을 시켜요. 또 옷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삐죽 나온 돌에 머리를 박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컨텐츠가 또 있거든요. 기가 막혀. 수호도 있거든요. 이게 수호라고 아시죠? 이게 수호,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거. 자폭하는 수호가 있어요. 자폭하는 거? 우리 진짜? 네, 우리 죽겠다. 내가 죽겠다라는 걸 그 동료들에게 알리는 수호가 있어요.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자폭하겠다 하면 이게 자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자폭하겠다 하면 제가 죽으려고 자폭하려고 하는구나 한 걸 동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호도 이렇게 배워주는 이런 상황이니까 북한군에 탁 들어가면 이제 처음 보이는 구호가 권리는 조국에 바치고 의무만을 간직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수령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것이 떳떳하게 죽음으로 기억되고 내가 이제 그 떳떳한 죽음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나를 낳아 키운 부모님들과 고향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다 죄를 짓는다. 그 욕적을 키운 어머니, 가족, 친구들이 이제 죄인처럼 살아야 되니까 나 하나의 생명, 나 하나의 어떤 그런 결결로 인해서 선택으로 인해서 부모들을 살리겠다라는 마음도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진 일본군 조종사 아니면 함선이 파괴돼서 물에 뜬 병사를 미군이 구조하려고 가잖아요. 그럼 수류탄을 터뜨려서 일본군이 자폭을 하면서 미군이 죽는 거야. 할복. 밧줄을 던지고 구명조끼를 던져서 끌어오는데 딱 가까이 와서는 반자이 하면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걸 너무 보니까 미군이 마지막에는 저 살아있는 놈들 그냥 물 앞에 보이면 다 쏴서 죽여라.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살려주려고 갔는데 수류탄 터뜨리면서 원수님 만세하고 죽으면 자기들도 죽잖아요. 김정은 장군! 그런데다가
포로 교환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같은 걸 아예 공부시키질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2차 세계대전 때 그러겠네. 영국군 같은 것도 미군도 몰라. 싸우다가 수리탄이랑 탄약이 다 떨어지면 노래 부르면서 기다리거든, 독일군이 올 때까지. 뭐. 그러면 와서 포로를 잡아가서 치료 다 해주고 포로 송환할 때 송환해 주니까 미군도 독일군도 그렇게 극렬하게 싸우질 않아. 그러네요. 근데 태평양에서 미군하고 일본군은 정말 극렬하게 싸워요. 일본군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걸 보면 일본군이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황폐하 만세나 김정은 원수님 만세나 뭐가 달라? 똑같아요. 똑같은 거잖아. 일본에서는 포로가 되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병사들한테도 절대 포로가 되지 말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병사들이 뭘 했냐면 자폭을 하거나 총을 이렇게 발가락에 걸어가지고 자결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옥이 부서진다 그래서 옥쇠라 그랬어요. 네. 보통은 미군이 포로로 잡히잖아. 그럼 자기 신변을 다 말해요. 계급, 소속, 출신 다 말하거든요. 군사 비밀을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일본군이 어쩌다 포로로 잡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군사 비밀을 다 얘기한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신분을 안 밝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본국으로 알려져가지고 가족한테 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노다 히로라고 일본군 소위인데 필리핀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29년 동안 못 갔어. 거기서 항복을 안 하고 29년 동안 살다가 전쟁 끝난 거 모르고? 네, 일본 기자가 찾아가서 설득했거든. 전쟁 끝났으니까 나오라고.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군대 시절에 자기 상사였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걸 받는 겁니다. 다시 나한테 명령을 내린다. 이제 끝내라. 그래서 나온 경우가 있고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권에서 특히 소련에서도 그랬습니다. 소련에서도 미군은 포로가 돼서 돌아가면 영웅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소련에서는 포로가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잠재적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일부는 저 굴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거죠. 포로 잡혀 있는 2명의 북한군 포로들도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지금요. 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 때문에 일단은 포로로 잡히면 안 되고 자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포로는 부상을 당했고 자폭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폭을 못 해요. 그러다가 1년 가까이 됐잖아요. 1년 가까이 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국을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러시아로 뭐 인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북한에 가면은 난 죽는 거 아닌가. 극단적인 심리적 불안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약간 그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뭐 자살을 시도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장 대표님께 이제 조언을 구했고 장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 두 포로를 한 방에 넣어서 같이 생활하게 만들어라 라고 조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을 사용했음에도 같은 방에 지냈던 두 사람도 똑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좀 특징이라면? 사실 감옥에 이제 둘이 왔으니까 일단은 뭐 말동무는 생긴 거고 근데 이제 둘이가 아마 토론을 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기를 위해서 해야 될까 해서 우선적으로 한 것이 감옥 그 벽에다가 수용소 벽에다가 김정은을 그린 거예요. 김정은 이 머리를 이 영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잘 그리더라고요. 그 강원이가 그림 잘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자 딱 썼어요.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같이 생활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했대요? 아니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포로 수용소 관리 성원들이 아니 둘이 서서 한 사람이 앉아놓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당유상세 항립의 제3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말을 안 통하니까 왜 저런 제스처를 하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도 그게 생활청하라고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몰라도 둘이 있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좋아하죠. 북한에 돌아가면 욕 먹으니까 그렇죠. 얘기할 맞아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더 한 거예요. 두 명을 같이 이렇게 붙여놓다 나니까 이제 만약 북한으로 갔을 경우 둘 다 이렇게 말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마다 말이 틀리고 얘는 이런 거 잘못했다, 얘는 이런 거 잘못했다 하면 둘 다 이렇게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변 때문에. 그렇지. 이제 가서 할 소리가 이제 북한으로 간다면 이게 할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은 한국으로 간다는 정확한 이게 담보가 없으니까 혹시 북한으로 가면 어쩌랴 하는 그런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것 같아요. 북한으로 송환되게 되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이게 포로 청년들은 우선 이게 6가지
제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군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결하지 않은 이유로 조계 포로가 된 이유로 이제 즉결 처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정원 장관! 일단 한국으로 가겠다 하면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든 북한 내부에서든 시도만 해도 정치범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조국 반역죄가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입니다. 그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일단 제1의 적대국으로 한국을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 김일성, 김정일 민족을 배반을 하고 다른 그러니까 적국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하고 뭐 편지도 하고 얘기도 하고 민족 반역죄에 해당되는 이것도 또 사형 무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3대 멸족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 니에 못할 거다. 잘못하는 건 3대 멸족당해요. 그 사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이 씨를 말려요. 공화국에 대한 전원 모독죄. 네. 거기 그것도 또 사형. 그 멸족이 당한다는 네. 말을 한 거 자체도. 그렇지. 비방중 상습. 공화국 체제에 대한 이제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짝에서 일단 포로 수용소에서는 이 친구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한인사회에 가서 야 저 친구들 좀 뭘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책이요 성경책을 넣었어. 넣었어요.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잖아. 쟤네가 아무것도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으니까 거기에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이거든. 그렇죠. 뭐 빼도 액도 없는 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CD도 좀 들여보냈대요. 그 한인사회에 가서 부탁을 해서. 영상 보라고. 네, 그러니까 그걸 CD를 이게 봤으면은 거기에는 또 한국 말이 나오잖아요. 또 따라하게 돼 있어. 그게 사실 우울증이라는 거는 북한에 말이 없어요. 네. 신경쇠약증이라 그래요. 우리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김영미 PD가 어머니 북한에도 우울증이 있으니까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남조선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자기도 우울증 모르게 되는 얘기했어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평양 문화호 보호법 위반이에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건 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다 걸리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형만 6번 선고될 수 있는 죄목들을 다 갖춰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장 대표님 마음이 애가 타죠. 아직까지 북한 포로들 못 만난 상황이에요. 하루빨리 이 북한군 청년 2명, 우리 포로들을 만나야겠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바로 우리 장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김영미 PD입니다. 김영민 PD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야, 진짜 용기 있는 여성이고요. 그 친구들이 많이 지금 외로워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는 이 사연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좀 인도적인 이런 취재를 통해서 그들의 사정을 그들의 어떤 증언을 세상에 좀 내서 그들을 좀 살려보자. 서로의 마음을 또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의기투합이 된 거죠. 그런데 김영미 PD 같은 경우가 이 작년 9월 말에 무작정 우크라이나로 떠난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떠한 보장도 못 받고 일단 우크라이나로 간 거죠. 도착해서 취재하는 동안에도 김 PD님 같은 경우는 북한군 포로와 만난다라는 약속 내지 확신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 언론과 북한군 포로와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데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북한군 포로를 우리가 잡았다라고 먼저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의 그 취재진과의 접촉을 막는다?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명의 포로는 북한군이 불법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침공을 지원했다는 거를 결정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살아있는 스모킹건이잖아요. 증거. 북한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북한군의 파병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이 2명의 포로를 잡으면서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사실 처음에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국 언론에 최초 공개된 다음에 이게 너무 크게 이슈가 됐고 특히 얼굴과 신원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이게 제네바 협약 위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이 두 사람 이렇게 얼굴 공개하고 어느 부대 소속이고 이름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면 다 특정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은 누가 보장하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또 비난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게 좀 뜨거운 감자구나, 이게 그냥 여느 포로들 대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국은 지금 우리 쪽으로 달라고 막 아우성이고 러시아나 북한은 당연히 자기 쪽으로 송환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이 두 명이 정말 핫 포테이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영민 PD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군 포로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난해 10월 28일 김영민 PD가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바로 북한군 포로를 만났는데 성공했다. 10월 25일 날 전화 온 거예요. 장 대표님 됐다. 이제 3일 후면은 된다. 그래서 들어간 지 한 달 넘어서 10월 28일 날에 준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완강했던 태도를 바꾸면서 우리 또 취재진이 이제 북한 포로를 만날 수 있었게 된 거예요? 앞서 말하듯이 일단은 얘네가 차단을 했다가 왜 이 풀었는가 하는 거는 난 우리 포로 청년들의 공이라고 돌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일단 앞서 우리가 이 얘기를 했듯이 이 친구들은 정말 간절한 구조 신호를 보냈고 그거를 국방부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분명히 자기네 단독으로 이걸 전쟁 포로로 해서 교환 대상에 넣었다가는 진짜 침략국인 러시아처럼 인권 유린국으로도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게 길을 여는 게 김용민 PD님한테 길을 여는 거는 분명한 전략적인 메시지가 있었고 그게 밑바탕에는 이 친구들의 간절한 진짜 난 너희 내 이 구조신의 응답을 안 하면 난 죽어버리겠어 하는 이들의 그런 응답을 얘네가 듣고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미 PD님도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을 직접 만나본 경험은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군 병사 같은 포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쪽에서 건너온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PD 기자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우리 장 대표님께서 또 하나의 조언을 합니다. 옷을 이렇게 입고 가라거든요. 옷도 어떻게? 남한 여자처럼 정말 화려한 복장을 하고 가면은 더 경계할 거니까. 꾸미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연변 시장에서 그 산 옷 같은 걸 입고 가고, 그러니까 북한 여인처럼 엄마처럼 하고 가라. 엄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가라. 그래야지 경계가 풀어질 것이다라는 조언을 하셨다고 하죠.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 그 탈북민들한테 와서도 계속 물어보는 게 북한군 현역에 대한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군인들이 대체 어떠냐 막 그 이제 진짜 좀 분노 조절이라든가 좀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안에 절대 그렇지는 않고 하지만 진짜 그래도 감옥에 있지 않냐 지금 현재 정말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너무 하사하게 하고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반감을 산다. 그래서 진짜 엄마답게 다 그게 우리 북한의 엄마들은 이게 하장을 안 한다. 그래서 엄마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장 대표님이 이 뒤에서 이렇게 세심한 거 하나하나 애써주시고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었고 만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열 건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 대표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SOS를 또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보다 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을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장 대표님이 또 특별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요청하신 거예요, 대표님? 실제로 이제 북한에도 사실은 뭐 이게 전단이라든가 뭐 편지보다는 사실 영상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편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거를 했고 전쟁 포로 초우조정본부의 그 국방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인도적 편지만 가능하다. 자기네가 검사를 해서 거기만아 김정은 타도 독재자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얘네들을 살려야 되니까 용기를 주고 너희가
사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고 우리 탈북민들도 부모와 떨어져서 또 부모한테 또 다 생계형 송금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고. 아 그래요. 네. 여러 사람이. 그렇죠. 그게 그래도 우리 은평 씨랑 또 동료들이 상당히 좀 기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이 십실반 모은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탈북민 가족에게 전달이 됐고 그 친구들이 이제 북한 음식을 만든 거예요. 저 훌륭한 분이시다. 진짜 엄마 같았겠다. 엄마 같았겠어. 김밥? 김밥 알아요? 알죠. 북한에도 김밥이 있구나. 이거 다 있어요. 확 풀려버리네 얼굴 표정이. 이 표정 봐. 김밥 알아요 해서 녹차. 애네. 애기야 애기. 동네에서 보는 젊은 청년들 아니야 그냥. 한인마트가 또 있구나. 와, 오 김치를 담그셨어. 깍두기. 두합 김치. 저기 우리 탈북민 가족이 자기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모아서 같이 이래 만든 거죠. 레시피대로 따라서 다 하는 거죠. 처음 먹죠? 여기 왔어요. 전투 나오기. 여기 왔어요. 처음 먹어보지. 이거 어디서 먹어보겠습니까? 이게 두부밥이죠. 두부밥이죠. 맛있어요? 네. 엄마가 만들어준 거랑 맛이 어때요? 네, 똑같습니다. 고향밥을 정말 얼마 만에 먹는 거겠어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짠하고 안쓰러움이 더 느껴지는 게 그게 좀 그러네요. 지금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포로조정의 본부의 규정이 어떤가 하면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음식이랑 생필품이랑 이런 걸 넣으면 엄청 그 규정을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는 우리가 만든 음식을 못 들어가요. 근데 김영미 PD님이 이건 내가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먹겠다. 우리 내 이 취재팀 다 해서 내랑 같이 들어가서 같이 먹을 테니까 이거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신뢰관계거든요. 이게 김영미 PD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아니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같은 군인이었던 이제 민국 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저 장면 보니까. 그 음식 앞에서 이렇게 뭔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달려오니까 그때부터 그 음식을 먹는 장면 내내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타국에서 이런 1년 동안 이렇게 고향 음식을 못 먹어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고향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군 포로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신인이 바로 여기 나와 계신 이은평 씨예요. 수용소로 또 무슨 선물을 보낸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대표님께서 그래서 같은 군인이었으니까 그들의 심정 또 그들이 어떻게 대하면 될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짜고 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우린 그 꿈이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김영미 PD님한테 이거는 그 세뇌가 이런 것으로 깨지지 않을 수 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의 삶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제 나 이렇게 찍어 보내면 그들이 믿을 것 같고 적어도 부질없는 이제 이거 무슨 자기 목숨을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 가서 실제 그 강의받는 모습,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보는 모습, 도서관에서 공부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모습. 그러면 집에 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책장이랑 뭐 TV랑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일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꼭 여기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본인 군생활 얘기도 했어요? 그럼요. 저는 어디 부대에 있었고 내가 선배니까 내가 말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작동을 했고 결국은 머리를 서서히 깨는데 작동을 해요. 아무리 작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머리 한쪽 구석엔 들어가 있다니까. 들어가 있다가 필요한 때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나 절대 거짓말이야 하면 더 생각나요. 맞아요. 밤에도 생각나고 맞아요. 눈 뜨면 생각나요. 영상을 보면 일상이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더 주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런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은평 씨의 그 일상을 본 북한군 포로들이 거기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요. 나중에 한국에 가면 자기들도 그렇게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상상을 했네요. 이게 뭘 넣잖아요. 그 국방부에 좀 이게 뭐 책자랑 공책이랑 이런 연필이랑 좀 넣어달라 할 때는 둘이 갈라져 있을 때는 자살 공격이 너무 많다면서 연필 같은 걸 못 넣게 했어요. 이게 찌른다고. 두 명이 이제 딱 합해진 다음에 그 얘네들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연필도 넣고 다 했어요. 근데 후에 이제 김영미 PD님이 딱 가서 촬영한 걸 보니까 평강에 있는 자기는 IT 정보 기술 쪽으로 이제 하고 있자기는 성악가가 꿈이라고 일이잖아요. 진짜 아니야 그 꿈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꿈을 이루는 것보다 꿈의 노력이나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 참 근데 그 은평 씨의 영상을 본 그 두 명의 북한군 포로들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김영미 PD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선물을 지금 종민 씨가 갖고 계시죠? 네. 읽어주시죠.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용이? 네, 자 내용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직접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의 응원을 받아 새로운 꿈과 포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인사드리며 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이 편지 끝부분에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이거 보면서 이 친구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게 자기들 실명을 여기다 썼어요. 맞아요. 실명을. 자기 실명을 썼다는 거는 그건 자기 이제 완전히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저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 같다. 예. 아유 짠해요. 짠하죠. 잡혔을 때 자살해야 되는 줄만 알았던 깜깜한 북한 청년들이 장 대표님하고 우리 은평 씨 뭐 많은 탈북자분들이 했던 게 사실 음식, 진정성, 영상 편지, 진심 어린 위로. 이 별거 아닌 걸로도 술탄 던지려 했던 목 매려 했던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걸 장 대표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에서 저는 희망을 되게 봤어요. 문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시선은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 곱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무리 국제적인 인권의 틀을 들이대도 우리 국민을 죽인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 당국이 안 돌려보내기로 혹은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우크라이나 포로랑 교환하겠다. 라고 하면 그만 인사 아니에요. 그쪽 20명 바꾸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놨으니 한시름 놨지만 진짜 무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건 그러니까 역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지난 1년간 이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북한 포로에 대해서 정말 뉴스를 거의 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해왔죠.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이 남한으로 가고 싶어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포로로 잡은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포로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대표 국영 통신사인 우크림폼부터 크고 작은 매체들 총 28곳에서 이 북한 포로들의 한국으로의 어떤 귀순 의사를 고맙게도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포로들의 국제적 직위가 여기서는 결정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직위인가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원치 않는 송환이 될 수도 있는데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은 전쟁 끝나는 즉시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인도적인 조치 상황에 들어가고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송환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하위 항목으로 같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적대국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선포를 안 했고 일단 군사 협정이 위해서 러시아에 군만 파견을 한 겁니다. 유엔에서도 땅땅땅 때린 게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가 맞다 하고 유엔에서 때린 겁니다. 이거는 정전 이후에 송환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국제 직위는 국제적인 직위는 전쟁 포로입니다. 송환 대상에 따라. 전쟁 중에라도 자유의사가 밝혀지면은 옥류국에서 그 사람들을 분리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분리 조치를 하고 이 사람들은 비강제 송환 원칙에 따른 보호 대상자다.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포로로 인정받으려면 제네바 협약에 적어도 2개가 이제 그 인정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포로가 되려면은 그 나라 군복을 입고 가야 돼요. 북한 인민군 군복을 입고 참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파병된 인민군 장교가 가서 우크라이나에서 거기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북한군이 장교가. 러시아를 지원하러 갔지만 북한군이 거기서 북한 군복과 북한군의 지휘를 받아서 독자적인 작전을 해야 돼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파병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나라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중에 검거가 되면 네. 포로 규정이 아니라 스파이 규정이 돼서 총살이 가능해요. 맞아요. 이거 게릴라죠. 우와.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이건 전쟁 포로에 관련된 조항에 다 위반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사실은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는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포로의 지위와 대접을 받게 하려면 북한이 일단은 공식적인 참전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러시아도 북한도 인정을 안 하다가 북한이 이걸 인정했어요. 영상 보시죠.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자기 자식은 내보냈겠어. 만 명이 생해서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건 연대의 자랑찬 전투 성과를 축하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 국제적인 어떤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 조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파병한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북한군 포로들을 용병으로 보게 되면 구체적인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와 처우에 대해서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네바 협약이 만들어질 당시의 취지를 보라는 거예요. 정당한 전쟁 자체가 비극적인 일이지만 정당한 프로토콜과 절차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던 병사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 본국으로 송환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적국에 묶여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 제네바 협약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네네네.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붙잡혀 있던 북한 포로들의 그 의사를 물어봤어요. 네. 본국으로 갈 사람 본국으로 돌려보내주고 한국에 남을 사람 한국에 남아주고 미국을 가고 싶다라고 한 북한 포로들에 대해서 미국으로 보내준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의 취지를 살렸을 때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의 국제적인 분위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고 이게 북한군 포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건 뭐냐면 북한 내부에서는 이 포로의 존재를 전혀 모르든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로 자체를 인정하면 안 되니까 명예롭게 자폭한 전사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군인 유가족을 위한 유가족이에요. 평양 화성지군의 주택 단지인 그 새별거리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참전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한 새거리 건설을 발기하시고 거리 이름도 명명해 주셨으며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기 전안 돼. 그러니까 나도 생각 들었어. 저 아파트에서 보면 자기 아들들이 묻힌 무덤이 매일 아침에 보이게 만들어져 어머. 있어요. 북한군 포로는 과연 북한은 돌아가면은 저 새별거리에서 부모님들과 살 수가 있을까? 절대 아니죠. 아니죠. 아마 들어가면 존재가 흔적조차 사라져 버릴 겁니다. 네. 아니 진짜 이 당사자들은 전쟁에 나갈지도 몰랐고 포로가 될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또 강제 북송까지 된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참담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2명의 포로 청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 네. 그래서 국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식으면은 아마 젤렌스키도 무조건 자기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처리하리라고 난 봅니다. 가장 좀 놀라운 사실은 지난 1월 25일 날에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군 자유의사 존중 및 보호 개입 요청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답장을 딱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북한군 포로라는 언급은 안 해도 자유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본 사안을 인정을 하고 있고 강훈이하고 이제 평강이가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칫하면 북한으로 가서 죽게 되겠구나. 러시아에 가든 어쨌든 얘네는 가면은 자기네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까봐 카메라를 5개 돌렸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카메라를 켜고 그 앞에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노력에 의해서 한국으로 와서 대학을 다녀서 뭔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전등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큰 의미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송환 위험성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진짜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1대양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이제 확고해졌다. 생각이 이렇게 확고해졌으니까 내 심정을 알고 좀 도와줬으면. 난 처음부터 가겠다고 말했어.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 못하는 심정을